김일성,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과 소련의 대규모 군사 지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바로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 그 무력에 의한 공산화, 이 통일 노선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력에 의한 그 공산화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 확충이 돼야 되고, 그것은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1948년에 남북한의 각각의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 정부를 수립하고 난 뒤에 가장 바빴던 일이 일본으로부터 그 해방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해방이죠. 우리 말, 우리 글을 되찾고 또 우리 역사를 되살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교과서도 만들어야 되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어떤 초기 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신생국가로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 이런 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원은 결국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조차도 소련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의존은 아주 대규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북한이 소련에게 요청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고 소련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사실 스탈린은 그 미국을 상당히 의식을 합니다. 원래 미소간에 같은 연합국으로서 그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 한국을 분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소간에 그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38도선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소련이 나서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뒤에 배후에 숨어서 은밀하게 북한을 지원합니다. 이런 어떤 그 형식을 취하려면은 김일성, 박헌영이가 소련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소련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사진입니다. 1949년 3월입니다. 아직까지 겨울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옷이 더 덥죠. 여기 보면은 김일성도 보이고 박헌영도 보이고, 또 소련 측에서 영접 나온 사람들도 있고, 사회를 받고 있죠. 이것은 김일성이가 그 소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 약속을 받는, 또 돈을 빌리는 차관 협정, 그 서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방문한 시기는 49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북한에 남았던 그 스티코프, 소련 대사로 남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스탈린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스탈린은 그 김일성을 만났지만은 이것을 영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은밀하게 만났기 때문에 영상을 남기지 않았고, 여기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그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 구상을 밝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소련 자체가 그 북한을 점령할 때부터 이런 무력 공산화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전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했죠. 미국이라는 거대 세력에 의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정책 자체는 전 한반도 공산화였습니다. 이런 노선을 바로 물려받은 게 김일성이니까, 그것을 뭐 통일구상을, 무력에 의한 통일구상, 그거는 당연하게 그 미소간에 공감을 가지고 한 이야기죠. 스탈린은 그 김일성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가지고 북한군이 국군보다 더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격할 만한 전력은 못 된다. 좀 더 그 무기라든지 모든 훈련이라든지 준비를 더 갖추고 난 다음에 봐야 된다.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하죠. 스탈린은 그 대신에 무력 공산화를 공산화 통일을 지금 하라고 하지는 않은 대신에 각종 협정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소총이라든지 또는 대포 그리고 또 전차, 항공기 이런 걸 지원하는 약속을 해주고 실제로 1949년에 계속 속속 북한으로 무기를 보내줍니다. 사실 이때부터 1949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소련이 북한을 완전히 무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련은 중국을 통해서 은밀하게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또 중국 공산당은 역시 또 소련 스탈린과의 공감하에 북한에다가 군대를 보내줍니다. 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협력 역사는 상당히 됩니다. 일제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일본과 싸운 적이 있고 또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공산당과 장제세 국민당 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공내전이죠. 그 국공내전 때 북한이 공산당을 도와줍니다. 만주지방에 있는 공산당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중국과 북한 간의 우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에 이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4월 말이면은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실질적으로 제패한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 국민당의 수도가 난징인데 중국 공산당이 난징을 점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의 우세를 승리를 거의 결정지은 그런 시기에 중국 공산당의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구성된 팔로군 부대를 통째로 북한에 보내줍니다. 이것은 소련에서 무기와 장비를 보내준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부대를 보내준 겁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팔로군 부대, 한인 부대, 무기와 전략 전술이라든지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통째로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한 3, 4개 사단, 심지어는 5만 내지 7만 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북한군의 상당히 주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보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처음부터 북한의 6.25 전쟁에 소련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949년에 이렇게 많은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장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팔로군 부대를 정원받고 이러니까 김일성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특히 중국 공산당이 대륙에서 장제세 국민당을 몰아내고 공산화 통일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등 뒤에 소련이라는 거대 제국이 버티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제패했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전 한반도 공산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피력을 합니다. 이때 보면은 마오쩌둥에 대해서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1949년 12월 6일부터 1950년 2월 7일까지 모스크바에 체류를 합니다. 이건 좀 선뜻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국의 통치자 아닙니까 마오쩌둥은. 그런데 소련에 가서 2개월 이상 거기에 체류를 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소련의 위상이 높았고 중국 공산당의 위상이 낮았다. 또는 중국 공산당도 소련의 지원을 받고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탈린을 중심으로 중국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이렇게 3자가 아시아를 공산화한다는 어떤 그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제 전 한반도 공산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949년에 장비와 무기와 병력을 정원해서 19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1월 달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준비가 많이 갖춰진 거죠. 북한을 아주 그 무기와 병력으로 가지고 무장을 철저히 시킨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 정도 되면은 1950년 1월 달이 되면은 스탈린이 그 김일성에게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대한민국 공산화 이거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뭐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0년에도 또 그 김일성 박헌영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스탈린을 만납니다. 이때 그 김일성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상당히 그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이런 식이죠. 첫째,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치슨 라인도 있고 해서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벌여도 이거는 뭐 한국 내의 내전이니까 미국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그 전차, 항공기 이런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순식간에 밀고 내려가면은 사실 그 대한민국 국군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서울을 순식간에 점령하면은, 수도 점령하면 보통 항복하는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결국은 국군이 와이드에서 3일 만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그 남한 내에 대중봉기가 일어난다. 특히 남로당이라든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응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좀 더 빨리 와야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피력합니다. 스탈린은 뭐 어느 정도 그 전쟁 준비 이런 것도 군비 확충을 충분히 한 상태고, 또 전력이 국군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또 국제 정세도 유리하다는 데 동의를 표시하면서 마오쩌둥에게 가서도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탈린은 덤으로 전쟁 작전 계획을 짜줄 그런 고위급 장성들로 이루어진 고위급 군사고문단을 북한에 보냅니다. 이때 보면은 그 군단장 출신의 바시리예프 소장 등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미국의 군사고문단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의 군사고문단은 단장이 영관급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국군에게 장비 훈련시켜주는 장비 사용법을 습득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쓰는지 훈련시켜주는 총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군사고문단이었다면은 북한은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작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그 대한민국을 점령할 것인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고위급 군사고문단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소간에 달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김일성, 박헌영은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그것이 1950년 5월 13일입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유사시 병력 지원을 약속합니다. 유사시는 그 북한이 불리해졌을 때, 북한이 패배를 하거나 후퇴를 할 때, 그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중공군이 개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미리 약속한 거죠.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